안녕하십니까, 역덕고양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링크나 제 채널을 통해 이전 편들을 보고 오시면 더 빨리, 더 쉽게 이야기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춘추시대의 이야기들은 계속됩니다. 어서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왕 함녀의 쿠데타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오왕 유의 아들 공자 경기는 초 국경지대인 애성이라는 곳에 본거지를 두고 함녀를 타도하기 위한 군대를 모았습니다. 오왕 함녀는 눈에 가시 같은 공자 경기를 제거하고 싶었지만 그를 동정한 오나라 사람들이 점차 그의 주변으로 모이고 있던 상황이라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죠. 이때 오자선은 평소에 이런저런 천민들을 육성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요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자선은 함녀에게 요리를 시켜 공자 경기를 암살하자고 권했죠. 그러나 애초에 일개 천민인 요리가 공자 경기에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함녀는 요리를 쓰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러자 요리가 기꺼이 자신의 가족들을 죽이고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여 사람들의 눈을 속이라고 권고했죠. 다음날 오자선은 모든 신하들이 모인 회의 자리에 요리를 데려가 함녀에게 그를 장군으로 임명할 것을 권했습니다. 함녀는 당연히 이를 거절했죠. 그러자 요리는 함녀의 면전에서 그의 속좁음을 조롱했습니다. 이에 함녀는 그 즉시 요리의 오른팔을 잘라버리고 그의 처자식도 모두 죽여버렸죠. 그 후 옥에 갇힌 요리는 몰래 성을 빠져나가 공자 경기를 찾아갑니다. 공자 경기는 요리가 함녀에게 당한 일들을 모두 확인한 후 그를 측근으로 삼았죠. 결국 요리는 공자 경기가 뱃놀이를 하던 어느 날 비수를 품고 있다가 그를 찔러 죽였습니다. 이로써 함녀의 최대 정적은 허망하게 제거되었죠. 그저 후세 사람들에게 명성을 남기고자 죄 없는 처자식을 죽게 만든 요리의 어리석음과 함께 말이죠. 어쨌든 공자 경기가 죽자 그 세력들은 그의 시체를 들고 스스로 오왕 함녀에게 항복했습니다. 이로써 함녀는 명실공히 오나라를 정치적으로 통합했죠. 내부 안정이 이루어지자 오자선은 더욱 대차게 초나라를 공략하라고 오왕 함녀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함녀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오자선은 한 사람의 병약가를 추천합니다. 그가 바로 손자병법을 쓴 것으로 알려진 손무입니다. 오자서가 손무를 초빙했을 때 함녀는 그를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무는 자신의 병법이면 여자들이라도 강력한 군단으로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죠. 이 말을 허풍으로 알아들은 함녀는 오나라 궁중의 궁녀 30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두 패로 나누어 각각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우희와 좌희에게 대장을 맡겼죠. 그리고 손무에게 그들 궁녀들을 자신의 눈앞에서 강군으로 만들어 보라고 명했습니다. 손무가 궁녀들에게 군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궁녀들 누구도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키득거렸죠. 몇 차례의 실갱이에도 궁녀들이 장난만 치자 손무는 군율이 문란한 것은 대장의 책임이라며 그 자리에서 우희와 좌희를 참수해버렸습니다. 그 후 궁녀 집단은 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손무의 군율을 따랐죠. 그리고 나서 손무는 함녀 쪽을 돌아보며 말합니다. 이제 이 300명의 군단은 대왕께서 불구덩이로 뛰어들라고 명해도 뛰어들 것입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된 이 일화가 실제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난 회에도 설명드렸지만 이때까지 전투는 귀족들이 전차를 타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투의 주역이 농민으로 구성된 갑사, 즉 보병이 되는 것조차 혁신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죠.
그런데 손무는 전쟁의 핵심이 더 이상 귀족과 전차병에 있지 않고 잘 훈련된 보병 집단에 있다는 것을 극단적인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손무의 조련으로 오나라는 보병 중심의 강력한 군사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 힘으로 기원전 512년에는 회수 일대의 서나라와 종호국을 멸망시키고 오나라의 세력권을 크게 확대했죠. 오나라가 계속 초나라 침략의 기회를 엿보며 힘을 키워가고 있던 시절, 초나라에서는 어린 초소왕을 대신하여 영윤 낭화가 실질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낭화는 초기에는 모든 국인들의 미움을 받고 있던 간신, 비모극을 처형하는 등 민심을 달래는 정책을 펼치면서 인기를 얻었죠. 그러나 그 후 지속되는 오나라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무능함을 여실없이 드러냈습니다. 더구나 그는 재산 불리는 일을 너무 좋아하여 속국들에게 많은 뇌물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속국과 그들 주민 사이에서 점점 신뢰를 잃어갔죠. 그러다가 어느 날 속국 채나라의 소후와 당나라의 성공이 귀한 말과 보물을 가지고 초소왕을 배알하러 입궁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과 보물이 탐났던 낭화는 두 군주에게 그것들을 뇌물로 달라고 청했죠. 그러나 두 제후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낭화는 초소왕에게 두 제후를 참소하여 결국 그들을 무려 3년간이나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일로 초나라를 철천지 원수로 여기게 된 최소호는 북진으로 자신의 아들을 인질로 보내면서까지 초나라를 공격해 줄 것을 청했죠. 그래서 진나라는 중원의 연합국들을 소집하는 등 처음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진나라의 육경 중 하나인 순인이 최소호에게 뇌물을 요구했으나 최소호가 이 요청을 거절하자 불만을 품게 되었죠. 그래서 순인은 중군 원수 범왕에게 초나라 원정의 무익함을 강하게 주장하여 결국 이 원정 계획을 무산시켜버렸습니다. 대신 그는 위나라를 통해 진나라의 일부 병력을 얻어내어 초나라의 또 다른 속국이었던 심나라를 공격해 멸망시켜버렸죠. 이 소식에 화가 난 초소왕은 채나라를 공격하여 포위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최소호는 급하게 사신을 오나라로 보내어 구원을 청했죠. 이때쯤에는 손무가 오나라의 군대를 육성한 지도 근 10여 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오나라는 영윤 낭화의 침입을 가뿐하게 막아냈고 계속해서 초나라 접경지대에서 소규모 전투를 벌이며 실전 경험을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최소우의 지원 요청을 받자 우왕 함녀와 오자선은 이제야말로 때가 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원전 506년 겨울 드디어 운명의 때가 도래했습니다. 우왕 함녀는 오자서가 준비해준 막강한 함선에 충분한 보급품과 정병 3만 명의 대군을 싣고 회수를 따라 채나라로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영윤 낭화가 이끄는 초나라 군대는 일단 포위를 풀고 퇴각했죠. 거기서 오나라는 채나라 당나라의 군대와 합류했습니다. 함녀와 군수 내부는 타고 온 배를 타고 회수의 상류 끝까지 가서 북쪽으로부터 초나라의 수도 영성을 공격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때 손무가 그렇게 하면 초나라가 예상하는 경로로 가는 꼴이 되므로 배를 그대로 놔두고 육로의 직선거리로 단숨에 영성으로 진격하자는 주장을 합니다. 굳이 타고 온 배를 놔두고 허허벌판에 육로를 가자는 것은 길어진 보급로 때문에 자칫 아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전술입니다. 그러나 이는 참으로 손무다운 전술이었죠. 되도록 싸우지 않고 이기도록 노력하고 꼭 싸워야 한다면 속전속결로 전투를 끝내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초나라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오나라 군대가 한수 동안에 도착해버리자 깜짝 놀란 낭화는 즉시 대군을 소집하여
한수 서안에 주둔시키고 오나라의 움직임을 기다렸습니다. 추소왕은 과거 오나라에 여러 차례 패한 적이 있는 낭화가 못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장으로 이름 높은 좌사마 심윤수를 낭화의 진영으로 급파했죠. 당시에 정확한 병력 규모는 쓰여있지 않으나 초나라 군대가 오나라 군대의 2배 이상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병력차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심윤술은 낭화에게 다음과 같은 전략을 권했습니다. 저는 군대의 절반을 이끌고 한수 서안을 따라 북쪽으로 진격하여 방성을 우회한 후 회수에 있는 오나라의 배들을 공격하여 불태운 다음 오나라군 후방을 공격하겠습니다. 영윤께서는 그때 한수를 건너 오나라를 협공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오나라군은 앞뒤로 포위되어 전멸할 것입니다. 군대를 크게 우회하는 큰 의미의 망치와 모루 전략이었죠. 낭화 역시 이 말을 옳다 여겨 심윤술을 회수 쪽으로 파견했습니다. 심윤술이 떠나고 양군은 며칠 동안 서로 대치하고만 있었습니다. 병력적으로나 보급적으로 보았을 때 급한 것은 오나라였죠. 낭화는 심윤술의 군대가 오나라 후방에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무성흑이라는 부하장수가 낭화를 격동합니다. 최근 잇따른 패전으로 초나라 궁중에서 낭화의 위신이 그렇지 않아도 떨어져 있는데 이번 전투의 공까지 모두 심윤술에게 빼앗기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었죠. 차라리 강을 건너 오나라 진영을 한 번이라도 요격하고 흔들어놔야 나중에 승리했을 때 면이 서지 않겠냐는 논리였습니다. 무성흑의 의견이 일리 있다고 여긴 낭화는 소부대를 출동시켜 강을 건너 함녀의 동생 부계가 이끄는 선봉군을 기습했지만 막강한 훈련도를 자랑하는 오나라군에 흠씬 두들겨 맞고 불명예스럽게 후퇴했죠. 그러자 낭화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1만 명의 대군으로 몰래 한수를 건넌 후 함녀의 본진이 있는 대별산 및 백거를 급습했습니다. 그러나 손무는 낭화의 야습군을 사전에 파악하고 백거 인근에 대군을 매복시켜 놓고 있었죠. 결국 초나라 1만 대군은 백거에서 오히려 역포위 기습을 당해 상당수의 병력을 잃고 한수 동안으로 후퇴했죠. 다행히도 수도 영성으로부터 위사가 1만 명의 지원군을 이끌고 오는 덕에 가까스로 함녀의 추격군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함녀의 동생 부계가 낭화를 야습하자고 함녀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함녀는 적은 병력으로 큰 병력을 상대하려면 신중해야 한다며 거절했죠. 그러나 포기를 모르는 불굴의 남자 부계는 그날 밤 단독으로 낭화의 진영을 향해 떠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손무는 이렇게 된 바에 부계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여 급히 오자설을 지원군으로 보냈습니다. 한편 불의의 기습을 받은 낭화의 군대는 감히 대항할 엄두도 못 내고 달아나기 바빴습니다. 그 와중에 또다시 패전의 불명예를 둘러쓴 낭화는 감히 영성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정나라로 달아나 버렸죠. 낭화의 패전병들은 새벽녘에 위사의 진영으로 대피했습니다. 더 이상 한수 동안에서 진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위사는 서둘러 한수를 건너 한수 서안으로 달아나려고 했죠. 그런데 그들이 강을 절반쯤 건넜을 때 일부러 때를 기다리고 있던 부계와 오자서가 위사의 군대를 또다시 급습했습니다. 결국 위사의 군대는 대피하여 흩어졌죠. 오나라 군대는 이제야말로 영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호호탕탕하게 영성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영성 북동쪽으로부터 심윤술의 별동대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회수에 있는 초나라 배를 불태우던 중 낭화가 오나라군을 공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하여 급하게 한수를 따라 영성을 구원하러 달려온 것입니다.
심윤술의 활약으로 오나라 선봉군을 이끌던 부계가 상당수의 군대를 잃고 후퇴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함녀의 본대가 합류하면서 상황은 다시 역전됩니다. 결국 이 전투에서 심윤술은 장렬히 전사하고 초나라의 주력군은 오나라 군대에 의해 괴멸되고 맙니다. 이 전투가 바로 오나라가 초나라를 5번이나 이겼다고 전해지는 백거 전투입니다. 심윤술이 이끄는 초나라의 마지막 저항군이 전멸하자 초나라 영성은 그야말로 무주공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초소왕은 즉시 운몽 땅을 거쳐 수나라 땅으로 피신했고 영성의 국인들은 마지막까지 저항했으나 끝내 영성을 지키지 못했죠. 초평왕에 대한 원한으로 사무쳐 있던 오자선은 오나라 군대에게 무제한의 약탈, 파괴, 방화, 강간 행위를 허락하여 영성은 그야말로 생지옥 그 자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오자선은 초평왕의 무덤을 찾아내어 그 시체를 드러내고는 시체에 눈을 뽑고 목을 자른 후에 채찍질을 하면서 그 원한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얼마 후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된 중원의 열국들은 오나라의 잔악성에 치를 떨었습니다. 아무리 상대국을 정복해도 그 나라의 종묘와 사직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그 당시의 불문율이었는데 오자선은 선대왕의 시체를 훼손하고 욕보였기 때문이죠. 이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던 오자선은 달아난 초소왕을 사방으로 수소문했습니다. 그러나 초소왕의 행방은 쉽게 찾아지지 않았죠. 오자선은 일단 영윤 낭화가 몸을 의탁하고 있던 정나라를 의심하고는 오왕 함녀로부터 1만 명의 별동대를 얻어 정나라를 쳤습니다. 깜짝 놀란 정나라는 망명에 있던 낭화를 죽이고 그 시체를 보내며 초소왕은 이곳에 와 있지 않다는 말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초나라에는 오자서의 옛 친구이기도 한 대부 심포서가 있었습니다. 그는 초나라의 멸망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죠. 그래서 그는 서진으로 가서 진해공에게 원군을 내달라고 청했습니다. 진해공은 당연히 그 청을 거절했으나 심포서가 7일 밤낮으로 밥도 먹지 않고 원군을 내걸하자 결국 심포서의 정성에 감동하여 500승의 군대를 원군으로 보내줍니다. 한편 노략질과 약탈로 영성 인근을 폐허로 만든 오나라는 오랜 원정으로 지쳐 있었는데다 인근이 황폐화되어 식량을 더 구할 수도 없게 되어 슬슬 사기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초나라의 잔종군을 이끌고 있던 공자신이 서진의 구원군과 함께 영성에 나타나자 오나라군은 초전에서 크게 패한 후 영성 동쪽에 진을 치고 진초 연합군과 대치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후위를 맡고 있던 함녀의 동생 부계는 왕위를 찬탈하려는 욕심에 자신의 직속군을 데리고 몰래 오나라로 회군했습니다. 그리고는 월나라 왕 윤상에게 원군을 요청하는 한편 함녀가 죽었다는 거짓 소문을 내면서 오나라 본국을 장악하려고 했죠. 그러나 함녀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손무와 오자서에게 초나라 전선의 지휘를 맡긴 후 즉시 친위대만 이끌고 오나라로 귀국하여 방심하고 있던 부계를 급습했습니다. 부계는 함녀의 급습에 허둥지둥 송나라로 달아났죠. 이로써 부계의 반란은 3일 전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오나라는 더 이상 초나라 전선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죠. 함녀는 오자서에게 전면 퇴각을 명했습니다. 결국 오자서는 초나라가 세자 건의 아들 공자승을 다시금 받아들인다는 조건으로 초나라에서 물러났죠. 초나라 조정한 공자승에게 허나라 지역을 봉지로 주고 잘 살게 해주었습니다. 기원전 505년의 일이었죠. 이후 초소왕은 가까스로 돌아와 공자신을 영윤으로 삼고 함녀의 동생 부계를 받아들여 장수로 삼는 한편 초영왕 이래 강경책을 써오던 부용국 즉 속국들에 대한 정책을 완화하면서 천천히 초나라 국력을 회복해 나갑니다.
그러나 백거전투는 중원제국 모두에게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전통의 강대국 초나라가 일개 오랑캐 국가인 오나라에게 멸망의 위기에 빠졌다는 것이 가장 큰 충격이었죠. 보병군을 이루는 농민들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고, 그로 인해 귀족 집단의 연합체인 전차병들의 중요성이 약화되며 각 귀족 집단과 제후들을 연결해주던 전우로서의 끈끈함은 점점 약화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진나라나 노나라에서 경대부 세력의 힘이 강화되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노나라는 당시 사만이라고 불리는 개손씨, 숙손씨, 맹손씨의 권세가 제후의 권위를 압도하며 위기 상황에 빠지고 있었죠.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개혁을 꾀한 인물이 나타났으니 바로 유학의 창시자 공자입니다. 노나라와 공자의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시죠?